청소년 환단고기 해제 2. 환단고기가 밝혀주는 한국사의 국통맥. 시원 문명이 꽃핀 나라 환국. 오환건국이 최고라. 환단고기 삼성기상은 기원전 7200년경에 우리 환족이 나라 세운 것을 현 인류 역사에서 가장 오랜 사건이라 선언합니다. 환족은 5만 년 전에 화생한 현생 인류의 어버이인 나반과 아만의 후손입니다. 환족은 중앙아시아 천산을 중심으로 인류의 첫 나라인 환국을 세웠습니다. 그 영역은 중앙아시아에서 시베리아, 만주에 이를 만큼 방대했습니다. 환국에 살던 사람들은 모두 9족속으로 나뉘었고 구한족은 12나라를 이루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대부분 신석기 시대를 미개한 시대라고 말하지만 지금부터 9200년 전 동북아에는 이미 문명한 집단이 형성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환국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환국의 환에 대해 태백일사 환국본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환은 온전한 하나됨이며 광명입니다. 온전한 하나됨이란 삼신의 지혜와 권능이고 광명은 삼신이 지닌 참된 덕성이니 곧 우주 만물보다 앞선다. 환은 밝을 환자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환하게 빛나는 광명, 천광명을 상징합니다. 광명은 바로 삼신의 덕성입니다. 그러므로 환국은 삼신의 덕성이 발현된 나라요. 천상 삼신상제님의 나라가 인간 세상에 이식된 첫 나라인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하늘의 광명과 하나가 된 자신을 환이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천지 광명의 신법을 전수받은 그 모든 환의 존재를 다스리는 사람을 인이라 하여 환국의 통치자를 환인이라 불렀습니다. 그것은 환인이 사람을 구제하고 세상을 다스릴 때 반드시 어진 마음으로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환국의 초대 통치자는 안파견 환인 천재였습니다. 안파견 환인 이후 환국은 7세 환인 천재까지 계승되어 총 3301년 동안 존속하였습니다. 환국 시대는 무병장수를 누린 황금시대. 환국의 문화는 한마디로 우주 광명 문화이고 장수 문화입니다. 서양의 고대 문명 연구가들은 이러한 인류의 태고 시대를 황금 시대라 부릅니다. 삼성기 하를 보면 환국은 3301년 동안 7분 환인 천재가 나라를 다스리셨는데 평균 재위 기간이 470년이라고 나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못 믿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태고적 조화신성 문명을 이해하지 못한 데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삼성기 상은 오래도록 사시며 항상 즐거움을 누리셨다 하였고 삼성기 하는 도를 깨쳐 장생하시니 온몸에는 병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또 태백일사 환국본기를 보면 그때 사람들은 광명을 숭상하여 아침이 되면 동산에 올라 갓 떠오르는 태양을 향해서 절하고 저녁에는 서천으로 가 갓 떠오르는 달을 향해서 절하였습니다. 모든 사람들, 삶의 유일한 목적,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밝은 사람, 광명인간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천지와 하나 된 밝은 사람이 되면 모든 게 저절로 잘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후 대대로 천원지방 재단을 만들어서 절하고 기도하며 천지의 마음과 하나 되는 영성훈련을 한 것입니다. 요즘 TV 광고에서도 100세 시대라 하는데 6000년 전 환국시대에는 사람들이 수백 살을 살았습니다. 영국의 스티브 테일러도 자아 폭발이라는 책에서 6000년 전 이전 고대시대에는 황금시대였고 원초적 낙원이었다. 그 당시의 유물에는 전장에 관련된 무기 같은 것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6000년 전부터 중앙아시아, 중동, 아프리카에 가뭄이 들어 사막화가 일어나면서 그곳에 있던 문화가 이동을 하고 인간에게 자아분열 현상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의서의 가장 근본이 되는 황제내경 81장 가운데 제1장에 사람이 오래 살 수 있는 장수의 비법인 양생법의 핵심이 나와 있습니다. 어느 날 황제가 기백천사에게 물었습니다. 상고시대 사람들은 100살을 넘어도 그 동작이 노쇠하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50살만 되어도 그 동작이 모두 노쇠한데 시대가 달라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양생의 도를 잃었기 때문입니까? 하니까 기백이 상고시대 사람들은 양생의 도를 아는 사람들로 음양의 법도를 본받고 양생의 법도와 조화를 이루었으며 먹고 마심에 절도가 있었고 기거함에 일정함이 있었으며 쓸데없이 무리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사람들은 술을 물 마시듯 하고 좋아하는 것만 찾아서 바른 기운을 흩어버리며 정기를 지킬 줄 모르고 마음의 쾌락만을 쫓을 뿐 자연스러운 즐거움에 거스른 행동을 하며 기거에 절제가 없습니다. 때문에 50살만 되어도 노쇠하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옛날 사람들이 아주 단순하지만 천지 법칙에 대해 얼마나 근본적인 깨달음을 갖고 자기를 절제하고 자연 질서에 순응하며 오래 살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태백일사 환국본기 소도경전 본훈에 나옵니다. 환국에서 뻗어나간 수메르, 갑자기 나타난 수메르 문명. 기원전 5000년경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 메소포타미아 지방에서 고도로 발달한 문명이 태동하였습니다. 바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근원이 된 수메르 문명입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그리스 로마 문명을 일으켰기 때문에 흔히 수메르 문명을 서양 문명의 기원이라 합니다. 서양 학자들은 이 수메르 문명에 대해 이구동성으로 아주 갑작스럽게 독자적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수메르인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수메르의 창세 신화를 보면 수메르인은 머리 뒷부분이 평평하고 머리카락이 검은 인종이라 합니다. 동양 사람과 모습이 똑같습니다. 또 수메르 점토판의 기록에 따르면 수메르인은 안샨에서 넘어왔다고 합니다. 수메르 말로 안은 하늘, 샨은 산으로 안샨은 곧 황국 문명의 중심인 천산입니다. 수메르 연구의 대가인 크레이머 박사는 수메르인들은 동방에서 왔다고 말합니다. 그가 말한 동방의 정체가 바로 환단고기에 나오는 환국입니다. 환국이 수메르인들의 원고향인 것입니다. 수메르 문명의 특징을 몇 가지만 소개하면 수메르 문명은 기원전 3500년경 도시 국가들로 이루어진 성숙한 고대 문명으로 발전하였습니다.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두 강 사이에 20개에 가까운 도시국가가 세워졌습니다. 각 도시국가는 저마다의 수호신을 모셨는데 도시의 중앙에 신전을 짓고 그 둘레에 주거지를 지어 생활하였습니다. 수메르인들은 인간적 속성을 지닌 수많은 신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여 다양한 신을 믿었습니다. 수메르인은 기원전 3200년경에 이미 문자도 사용했습니다. 초기 문자는 그림이었으나 서서히 진화하여 기원전 3100년경에는 기호와 부호가 음가를 가진 문자, 즉 쐐기 문자, 설형 문자가 되었습니다. 그 후 수메르 문자를 택한 아카드어는 고대 세계의 국제어가 되었고 페키니아 문자와 그리스 문자를 거쳐 오늘날의 알파벳으로 발전했습니다. 수메르 문명은 여러 면에서 한민족의 문화와 놀랍도록 유사합니다. 예를 들어 수메르인은 우주를 안키라 불렀는데 안은 둥근 하늘, 키는 평평한 땅이란 뜻으로 동방의 천원지방 사상과 같습니다. 수메르어는 우리말과 같이 체언 뒤에 조사가 붙어 쓰이는 교차어였습니다. 또 수메르도 동양의 60갑자와 사상적 배경이 같은 60진법을 사용하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수메르인이 상투를 틀었다는 점입니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씨름을 즐기고 순장을 하였으며 결혼 전 신부의 집에 함을 지고 가는 풍습도 있었습니다.
수메르 문명의 전파. 수메르 문명은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시리아, 이집트 등지로 전파되었습니다. 이집트의 건축, 기술, 문자 등은 모두 수메르 문명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수메르 문명은 지중해의 크레타 섬으로도 전해졌습니다. 크레타 섬에서 유럽 최초의 문명인 미노아 문명이 탄생하였고, 이 문명은 다시 그리스 문명으로 계승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수메르 문명을 서양 문명의 모체라 부르는 것입니다. 이 수메르 문명은 동쪽으로 퍼져나가 인도에까지 전파되었습니다. 수메르 문명권인 지금의 이란 북쪽 국경 너머 카프카스 산맥에 살면서 인도 유럽어를 쓰던 한 종족이 기원전 2000년경에 남쪽으로 대규모 이주를 시작하였습니다. 마침내 인더스강 유역에 도착한 그 종족을 당시 인더스 사람들은 아리안, 고귀한 사람들이라 불렀습니다. 히브리 문명도 수메르 문명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됩니다. 구약 전서 창세기에 따르면 유대인의 조상 아브라함은 지금으로부터 4천여 년 전 현재의 이라크 남부에 위치한 갈대아 우르에 살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수메르의 거대 도시국가 우르에 살던 전형적인 수메르인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수메르 문명은 오늘날 서양 문명의 요람입니다. 기원전 5000년경에 혜성처럼 갑자기 나타난 수메르 문명을 서양에서는 인류에서 가장 오래된 문명이라 칭송합니다. 그렇다면 수메르 문명의 근원인 동방 환국 문명이야말로 진정한 인류 최고 문명이 아니겠습니까? 동북아에서 넘어간 인디언. 환국의 환족은 베링 해협을 건너 남북 아메리카 대륙으로도 이주하였습니다. 19세기의 유명한 지질 탐험가이자 박물학자인 알렉산더 폰 훔볼트는 아메리카의 수많은 신화, 기념물, 우주 발생에 관한 사고는 동아시아의 것과 놀랄 만큼 흡사하다. 이것은 태고 시대에 서로 어떤 연관성이 있었음을 말해준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미국 오리건주의 포트록 동굴에서 약 9,000년 전의 것으로 추정되는 집신, 방석, 그물, 삼태기, 조리 등이 발굴되었는데 집신은 한국인이 전통적으로 신던 것과 모양이 거의 같습니다. 인디언 마을 입구에 서 있는 장승과 토템 신앙 또한 한국의 그것과 유사합니다. 인디언 여인들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아이를 업어서 키우고 어린이들은 우리 아이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실뜨기 놀이를 합니다. 필자가 수년 전 미국 워싱턴의 스미소니언 박물관에 들렀을 때 1층 인디언관에서 본 절구, 소쿠리, 배틀, 어망 등은 마치 한국의 옛 시골 살림 도구를 옮겨놓은 듯 했습니다. 중남미의 아즈텍 문명과 잉카 문명을 건설한 인디언도 한민족처럼 흰옷을 즐겨 입었고 사원 건물도 흰색으로 칠하였습니다. 아스텍 문명의 그림을 보면 남자들은 머리에 상투를 틀고 여자들은 비녀를 꽂았습니다. 중남미 인디언들은 아이가 태어날 때 금줄을 치고 죽은 사람의 입에 노잣돈으로 옥고수를 넣어주고 자정의 제사를 지냈습니다. 북미 원주민과 한민족의 연관성은 언어에서도 확인됩니다. 손성태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아스테거와 잉카어의 문장 구조, 조사의 종류와 쓰임새가 한국어와 아주 유사합니다. 예를 들어 아스테기는 그들의 조상이 원래 살던 곳을 아스단이라 불렀는데 아스단은 하얀 장소, 곧 백색의 광명이 비치는 장소라는 뜻으로 고조선의 수도 아사달과 뜻이 같습니다. 언어가 같다는 것은 문화의 근원이 같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상을 정리하면 환국 문명권에서 살던 사람들이 이동하여 서쪽으로 수메르 문명을 일구었고 인더스 문명에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동쪽으로 아메리카 대륙의 아즈텍 문명, 잉카 문명 등을 개척하였습니다. 이것처럼 환국 문명은 동서양을 아우른 세계 고대 문명의 모체이자 근원인 것입니다. 동북아에 세운 한민족의 첫 나라, 베달. 홍익인간의 도로서 다스린 베달.
환국시대 말, 인구 증가와 물자 부족 등으로 삶이 어려워지자 서자부 부족의 환웅이 새로운 터전을 개척하기를 갈망하였습니다. 이에 환국의 마지막 임금 지위리 환인께서 거발환 환웅을 동방 개척의 선봉장으로 세웠습니다. 백두산을 향해 떠나는 환웅에게 종통과 북통 계승의 상징으로 천부와 인을 내려주고 문명 개척단 3,000명을 붙여주었습니다. 백두산에 도착한 환웅은 신시의 도읍을 정하여 나라 이름을 배달이라 하고 천제를 올려 삼신상제님께 나라 세움을 고하였습니다. 동북아 한민족사의 최초 국가인 배달의 역사를 연 것입니다. 배달은 밝음을 뜻하는 배와 땅을 뜻하는 달을 합친 말로서 광명의 동방 땅을 뜻합니다. 우리 민족을 배달결례라 하는 것이 여기서 비롯되었습니다. 환인 천재에게서 국통계승의 증표로 천부와 인을 받은 거발환 환웅은 국가 통치 이념도 전수받았습니다. 그 이념이 바로 인간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라는 홍익인간인 것입니다. 이것을 고조선의 국시로 알고 있는 사람이 많지만 홍익인간 사상은 사실 9,000년 전 환국의 통치 이념이었습니다. 환웅천황은 제세2화와 홍익인간의 도를 실현하기 위해 305사 제도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제도는 신교의 삼신오제 사상에서 나온 것입니다. 각조. 배달을 땅의 광명을 가리키는 단자를 써서 단국이라 부르기도 한다. 그래서 환국과 배달을 합쳐서 환단시대로 통칭하기도 한다. 삼백은 입법부인 풍백, 행정부인 우사, 사법부인 운사를 말하고 오사는 주곡, 주명, 주형, 주병, 주선악이라는 5 부서를 말한다. 삼신오제 사상이란 삼신, 조하신, 교하신, 치화신이 현실에서 작용할 때에는 5 방위로 펼쳐져서 오제, 청제, 백제, 황제, 적제, 흑제가 되어 목, 동쪽, 금, 서쪽, 토, 중앙, 화, 남쪽, 수, 북쪽의 천지기운 오령을 주재한다는 것이다. 배달의 위대한 성인 제왕들. 백두산 신시에서 출발한 배달은 점차 동북아의 대국으로 성장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특히 3분 성황이 지대한 공덕을 남겼습니다. 그 3분은 태호복희씨, 염제신농씨, 그리고 치우천황입니다. 이 3 성황이 다스린 배달 시대는 인간의 삶을 편리하게 하고 인간을 교화하는 역학, 천문, 의술, 농경 분야가 크게 발전하였습니다. 태호복희씨는 5600년 전 배달의 5세 태우이 환웅의 막내 아들입니다. 복희씨는 하도를 그려 인류 역사상 최초로 가장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수의 체계를 세웠습니다. 이 하도라는 도표 하나에서 음양오행 원리가 나오고 공간과 시간의 순환 원리가 나온 것입니다. 복희씨는 또 8궤를 그어 주역의 기초를 닦음으로써 천지 시공간의 변화 법칙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또 최초의 해시계로 일컬어지는 규표를 발명하고 24절후를 발견하였습니다. 복희씨는 한마디로 동양철학의 아버지요, 인류 문명의 창시자입니다. 염제신농씨는 약 5200년 전 8세 안부련 환웅 때 인물로 산에 불을 질러 농토를 개척하고 나무로 쟁기와 보습 같은 농기구를 만들었습니다. 수백 가지 풀을 직접 맛보아 의약을 개발하고 시장제도를 처음으로 시행하였습니다. 신농씨는 오늘날 호북성 수주시 여산진 열산에 신농국을 세웠습니다. 그의 나라는 8대 유망에 이르기까지 약 530년 동안 존속하였습니다. 배달은 14세 자오지 천황, 치우천황에 이르러 동북아의 드넓은 땅을 다스리는 강국이 되었습니다.
치우천왕은 먼저 신농국을 복종시켜 지금의 산동성, 강소성, 안휘성을 배달 영토로 흡수하고 이어서 동북아의 천자가 되고자 모반을 꾀한 서토 지역의 제후 헌원을 10년에 걸친 전쟁, 탕록-대전 끝에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넓어진 강력을 다스리기 위해 도읍을 백두산 신시에서 청구, 현 대릉하 유역으로 옮겨 배달의 전성기인 청구시대를 열었습니다. 4700년 전에 서방으로 진출하여 광활한 영토를 개척한 치우천왕은 그 이름만 들어도 간담이 서늘해질 정도로 법력과 위용을 떨친 한민족의 성웅입니다. 한민족은 물론 중국 백성들까지 치우천왕을 추앙하였습니다. 배달 결의, 동의. 동의의 바른 뜻. 환단고기가 전하는 배달의 역사는 중국 역사책에서 동의의 역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중국 역사가와 학자들은 동방 한민족을 동이라 부릅니다. 동이는 무슨 뜻일까요? 동은 태양이 떠오르는 광명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동은 생명의 탄생, 시작을 뜻하고 광명사상의 발원지를 의미합니다. 이는 첫째, 뿌리라는 뜻입니다. 둘째, 활을 쏘는 동쪽 사람을 뜻하기도 합니다. 설문해자에 따르면 동방에 사는 사람을 이라 부르는데 이자는 대와 궁을 합친 글자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대는 사람을 뜻하므로 결국 이는 활을 메고 있는 사람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는 어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동이는 동방의 뿌리 되는 민족, 큰 활을 잘 쏘는 동방의 민족, 동방의 어진 민족을 뜻합니다. 역사적으로 중국인들이 동방민족을 동이라 부른 것은 치우천황이 큰 활을 만들어 쓴 이후부터입니다. 큰 활의 위험에 두려움을 느낀 한족이 배달민족을 가리켜 큰 활을 잘 쏘는 동방 사람이라 부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이는 배달동이라 불러야 올바른 표현입니다. 중국 역사를 주도한 동이족. 배달 동이는 치우천왕의 영토 개척을 계기로 서토 깊숙이 퍼져나가 고조선 시대에는 중국의 역대 왕조를 이끈 주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북아 창세 역사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동이입니다. 대만과 중국 학자들도 중국 역사의 주류가 한족이 아니라 동이라는 공통된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 한족이라는 개념은 본래 독자적으로 성립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보통 한족의 시조를 4700년 전 인물인 황제 헌원이라 합니다. 사마천의 사기 제1 오제본기 앞에 헌원의 족보가 나오는데 헌원의 호를 유웅이라 하였습니다. 헌원은 유웅씨 계열인 것입니다. 유웅씨는 환웅께서 배달을 건국하실 때 통합 흡수된 웅족 계열로 동방 문화를 개척한 주역입니다. 배달의 8세 안부련 환웅의 신하이자 유흥국 임금이던 소전의 큰 아들이 염제신농이고 둘째가 공손씨입니다. 헌원은 이 공손씨의 후손으로 바로 삼국유사 고조선기에 나오는 웅족 계열의 인물인 것입니다. 한족의 시조로 알려진 이 황제 헌원뿐 아니라 오제로 꼽히는 소호, 전욱, 제곡, 요, 순이 모두 동이족입니다. 그 뒤를 이은 하상주 3왕조의 개국조인 하나라 우, 상나라 탕, 주나라 문왕과 무왕까지도 모두 동이족 혈통입니다. 특히 상나라는 동이족이 세운 나라로 제도와 풍습이 당시 그들의 상국이던 고조선의 것과 아주 유사합니다. 그리고 주나라 초기에 무왕이 염제신농의 후손인 강태공을 왕으로 봉한 제나라도 제나라와 이웃한 노나라도 역시 동이 국가입니다. 동이족은 이처럼 중국의 역대 왕조를 개척했을 뿐 아니라 배달시대 이래 신교 문화와 문물을 중국 땅에 뿌리내렸습니다. 동이의 도자기, 제철, 서법, 역법, 갑골문자, 천자제도, 조세제도, 윤리규범 등 다양한 문물제도가 중국에 전해져서 황하 문명의 근간이 된 것입니다.
중국의 고대 문화는 결국 동이족이 창달한 것이라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동이는 왜 오랑캐라 불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동이를 동쪽 오랑캐라는 말로 알고 있습니다. 왜 동이가 변방의 오랑캐로 불리게 되었을까요? 바로 화하족과 동이족 사이에 있었던 정치적 대립 때문이었습니다. 화하란 우임금이 세운 하나라의 하에 빛날 화자를 더한 말입니다. 중국 최초의 왕조 이름인 하를 중국 민족의 대명사로 쓰기 시작한 것은 주나라 때부터입니다. 주나라는 동이족과 자민족 사이에 차별을 두기 위해 하란 호칭을 사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자민족을 제하라 칭하였는데 동이족을 제외한 중국의 전 민족을 뜻하였습니다. 이때부터 하는 정치적으로는 중원 왕조를, 민족적으로는 중국 사람을, 문화적으로는 중원 문화를 가리켰습니다. 화하라는 말은 춘추시대 이래 유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많이 쓰는 중화라는 단어는 중국과 이 화하를 합친 말입니다. 그들이 광명 문화의 중심이라는 뜻입니다. 한족이라는 중국 민족 이름은 중국 역사상 가장 강성했던 나라 중 하나인 한고조 유방의 한나라에서 따온 것이고, 중국을 일컫는 차이나는 중국 최초의 통일 왕조인 진시황의 진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진나라는 불과 15년 만에 패망당해서 나라 이름만 가져왔습니다. 한편 약 4700년 전 화하족은 그 시조 헌원이 치우천왕에 대항하여 일으킨 탕록대전에서 패한 뒤 2300여 년 동안 황하의 중상루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힘을 기른 화하족은 진시황 때에 이르러 중원 전체를 지배하면서 동이족을 중국 변방으로 밀쳐내었습니다. 이때 일부 동이족은 화하족에 동화되었습니다. 이렇게 화하족이 중국 역사의 주도 세력이 되자 동이를 오랑캐로 깎아내린 것입니다. 화하족은 전 중국에 걸쳐 고루 분포되어 살던 동이족을 사방으로 나누어 서로 다른 오랑캐족으로 불렀습니다. 동이, 서용, 남만, 북적이 그것입니다. 하나의 이족을 넷으로 분리시킴으로써 그동안 중국 역사를 주도하던 동이의 세력을 약화시키고 화하족의 지배 아래에 두고자 했던 것입니다. 인류 창세사를 다시 쓰게 한 홍산 문화. 총, 무덤, 묘, 신전, 단, 제단을 모두 갖춘 제천문화 유적지. 20세기에 들어와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동북아 최대의 발굴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홍산문화 유적지 발굴입니다. 홍산이란 철광석으로 뒤덮여 산 전체가 붉게 보인다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홍산 문화는 유령성 조양시 건평현과 능원현의 접경 지역에서 번창했던 석기와 청동기를 섞어 사용한 기원전 4700에서 기원전 2900년경의 문명입니다. 1979년 객좌현 동산취존에서 엄청난 제사 유적이 발굴되고 1983년 그 인근 우화량촌에서 고대 인류의 정신문화를 가능케 한 3유소인 적성총, 돌무지 무덤, 신전, 제단이 발굴되었습니다. 우화량의 16개 유적지 가운데 13곳이 적성총입니다. 적성총은 고대로부터 삼국시대까지 계속 나타나는 동이족의 대표적 묘제로 황하 지역의 화하족 문명권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화량의 적석총 가운데는 네모난 방형으로 짜인 대형 무덤군과 삼신상제님께 천제를 올리던 3단 구조의 원형제단이 있습니다. 그 전체 구조가 하늘은 둥글고 땅은 방정하다는 동양의 천원지방 사상을 표현합니다. 이 구조는 고조선 때 쌓은 강화도 마리산의 참성단, 명나라 때 지은 북경의 환고단, 조선 말기에 고종 황제가 세운 원구단 등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5500년 전에 배달 동이가 세운 우화량 제단은 동포가 제천단의 원형인 것입니다. 홍산인의 신전은 우화량 제1지점에서 발굴되었는데 신전의 주인공은 여신입니다.
이 신전터에서 3명의 여신상과 함께 곰과 새를 신성시하던 홍산인의 토템 신앙을 보여주는 곰소조상과 새소조상이 발굴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총묘단을 모두 갖추고 국가 단계의 문명을 일구었던 홍산 문화는 동북아 신석기 문화의 최고봉으로 중국 한족의 것과는 계통이 전혀 다릅니다. 홍산 문화는 중국 황하 문명 태동의 밑거름이 된 배달 동이의 독자적인 문화입니다. 홍산 유적지에서 발굴된 옥 문화. 홍산 문화가 세계인을 가장 놀라게 한 것은 다양하면서도 정교한 옥 유물입니다. 여러 적석총에서 공통적으로 옥기 부장품이 쏟아져 나온 것입니다. 옥은 변하지 않는 보석으로 영생불멸을 뜻하고 신성을 상징합니다. 홍산인들은 옥을 고귀한 신분을 나타내는 장신구, 신과 소통하는 신물, 천재에 사용하는 제기 등으로 사용하였습니다. 홍산 문화 옥기 중에는 우리 역사가 배달에서 고조선으로 이어졌음을 입증하는 것도 있습니다. 우하량 제16지점에서 발굴된 옥검은 고조선의 비파형 동검과 양식이 동일합니다. 또 내몽골 지역의 남한기 유적에서는 옥인장도 출토되었습니다. 옥인장은 정치적 권위를 상징하는 유물입니다. 이것으로 미루어 당시 사회가 통치 체제를 갖추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중국은 이 옥인장을 중화민족 제1인으로 규정하지만 중화주의에서 나온 근거 없는 주장에 지나지 않습니다. 옥인장은 어디까지나 고대 한민족의 주활동 무대에서 발견된 배달의 유물입니다. 홍산 문화보다 더 오래된 옥 장식품이 흑룡화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 흑룡화 문화에서 출토된 것과 모양도 같고 만들어진 시기도 비슷한 옥결, 옥귀고리가 강원도 고성군 무남리에서 출토되었습니다. 이것은 기원전 6000년경부터 요서, 요동, 한반도가 하나의 문화권이었음을 의미합니다. 중국은 이 홍산 문화를 요하문명이란 이름으로 전 세계에 소개하면서 중국이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인더스 문명보다 앞서는 세계 최고 문명의 종주임을 내세웁니다. 경제 대국에서 문화 대국으로 지구촌의 중심 국가로 올라서려는 야망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한민족의 전성기, 고조선. 나라를 3한으로 나누어 다스림. 초대 환웅이 배달을 개국한 지 1565년 되던 해에 18세 거불단 환웅께서 세상을 떠나자 당군 앙검이 배달의 구한족을 통일하여 조선을 열었습니다. 당군 앙검은 삼신상제님께 천제를 올리고 송화강 아사달의 도읍을 정하였습니다. 아사달은 아침 태양이 빛을 비추는 땅이란 뜻입니다. 그 후 22세 색불로 단군은 도읍을 남서쪽에 있는 백악산 아사달로 옮겼고 44세 구물 단군은 남쪽으로 더 내려와 장단경 아사달로 옮겼습니다. 도읍의 이동에 따라 왕조사가 크게 3번 변하며 47분 단군이 2096년 동안 다스린 조선은 고대 한민족이 가장 크게 세력을 떨치고 문화를 발전시킨 때였습니다. 당군 앙검은 삼신의 원리에 따라 나라를 3한, 즉 진한, 번한, 마한으로 나누어 다스렸습니다. 이것이 앞에서도 말한 삼한 관경제입니다. 당군 앙검은 대단군으로 요동과 만주 지역에 걸쳐 있던 진한을 통치하고 요서 지역에 있던 번한과 한반도에 있던 마한은 각각 부단군이 통치하였습니다. 마한은 하늘의 정신을, 번한은 땅의 정신을, 진한은 천지의 주인이요 중심인 인간을 상징하였습니다. 신교 삼신문화의 우주관과 신관에 근거한 삼한 관경제는 조선 역사와 문화에서 가장 중요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삼한 관경제를 이해하지 못하면 조선의 역사를 분명히 알기가 어렵습니다. 70여 제후국을 거느린 동북아의 대국. 고조선 시대는 한민족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가진 때였습니다.
강역이 동쪽으로 한반도의 동해안, 북쪽으로 흑룡강을 지나 시베리아, 남쪽으로 일본 열도, 서쪽으로 티베트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후세 고려, 조선의 중화 사대주의자들과 일제의 식민사학자들은 이것을 한반도 북부에 국한시켜 대국을 소국으로 줄여놓았습니다. 하지만 발굴된 수많은 유물들은 조선이 한반도에서 요서에 이르는 드넓은 땅을 차지한 동북아시아의 대국이었음을 증명합니다. 그중 하나가 20세기 후반에 발굴된 하가점 문화 유물입니다. 하가점은 내몽골 자치구 적봉시에 있는 한 촌락으로 건조한 기후 때문에 유적과 유물이 빗물에 유실되지 않고 시대별로 층층이 잘 보존된 곳입니다. 하가점 유적지의 상층에서 유목민 문화가 나왔고 하층에서 기원전 2400에서 기원전 1500년에 걸친 농경 문화의 유물이 나왔습니다. 이 상층에서 동북아 청동기 문화의 대표적 유물인 비파형 동검이 나왔는데 만주와 한반도에서 발굴된 청동검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하가점 문화는 고조선 문화이고 하가점이 속한 몽골 지역은 조선의 영역이었던 것입니다. 고조선은 동북아의 대국으로서 70여 개에 이르는 크고 작은 제후국을 거느렸습니다. 단군 세기에 의하면 고조선의 단군은 제후국을 순회하였고 제후들은 단군에게 조공을 바쳐 예를 갖추었습니다. 단군은 제후들을 삼신상제님께 올리는 천제에 참여시키고 함께 적을 공격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중국과 일본은 이러한 고조선의 제후국을 고조선과 관계없는 별개의 나라로 기록하여 고조선이 대제국이었다는 사실을 은폐하였습니다. 고조선과 중국의 관계. 그렇다면 고조선은 중국 왕조와 구체적으로 어떤 관계였을까요? 초대 단군 시절 우나라 순임금은 국가의 존망이 달린 9년 대홍수를 당하였습니다. 이때 순의 신하로서 조선의 부르테자에게서 오행치수법을 전수받아 홍수를 해결한 실무자가 사공우였습니다. 조선의 도움으로 대홍수를 해결한 것입니다. 우는 이 일로 백성들의 인심을 얻어 뒤에 하나라를 열었습니다. 이렇게 개국 시조 우임금 때부터 고조선의 은덕을 입은 하나라는 마지막 궁주 걸에 이르기까지 고조선을 상국으로 모셨습니다. 이후 하나라를 이은 상나라는 동이족이 세운 나라입니다. 그래서 고조선이 위치한 동북방을 숭상하였습니다. 상나라 다음으로 550년 동안 중원을 지배한 주나라 역시 나라를 세울 때부터 고조선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많은 병력과 전차를 보유한 상나라 군대와 싸우기 위해 주나라 무왕은 동이족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였습니다. 그때 무왕을 도운 동이족 인물이 바로 강태공입니다. 그래서 주나라도 이전의 왕조와 마찬가지로 고조선의 조공과 박무를 바쳐 예를 표하였습니다. 환단고기에는 주나라 왕 하가 조선의 사신을 보내 조공을 바친 일과 32세 추밀 단군 때 주나라가 번조선에 박무를 바친 일 등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고조선은 동북아의 천자국이고 하상주, 중국 3왕조는 모두 조선에게 정치적 통제를 받은 제후국이었습니다. 고조선과 일본의 관계. 고대 일본 역사는 동방 한민족이 이주하여 개척한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일본의 정통 역사책인 일본서기와 고사기에 기록된 천손강림이라는 일본 건국사화는 환웅의 배달 건국사화와 그 틀이 너무나 유사합니다. 환단고기에 따르면 36세 메륵단군 때 협야 후 배반명이 일본으로 건너가 삼도를 평정하고 스스로 천황이라 칭하였습니다. 이 배반명이 곧 일본서기에 나오는 일본의 초대왕 진무입니다. 고조선 사람이 왕이 됨으로써 왕조사가 시작된 일본은 고조선이 망한 후로도 이 땅에서 건너간 한민족에게서 역사 발전의 영양분을 계속 전해받았습니다. 한민족이 집단으로 일본으로 건너간 경우만 해도 최소 6차례에 달합니다.
일본 최초의 통일 왕조인 야마토 정권을 탄생시킨 제15대 오진왕도 한반도에서 건너간 부여 사람입니다. 환단고기에 따르면 서부여의 의려왕과 그 아들 의라왕이 선비족 모용외에게 쫓기어 무리 수천 명을 거느리고 바다를 건너가 외를 평정하고 왕이 되었습니다. 한민족은 19세기 초까지 일본에 건너가 문화를 전수하였습니다. 임진왜란이 끝난 후 일본 도쿠가와 정권의 간청에 따라 1609년부터 200년 동안 문화사절단인 통진사를 파견하여 선진 문물을 전해주었습니다. 조선부터 근세 조선에 이르기까지 한국은 일본 문화의 발달에 매우 큰 영향을 끼친 정신적 조국이자 스승나라인 것입니다. 고조선과 북방민족의 관계. 단군 세기를 보면 흉노의 시조는 한민족입니다. 3세 가륵 단군이 열양 욕살 삭정을 약수지방에 유배시켜 종신토록 감옥에 가둬놓았다가 후에 용서하고 그 땅에 봉하여 흉노의 시조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흉노에서 흉은 훈의 음을 한자로 표기한 것으로 흉노인 스스로 자신을 훈이라 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노는 몽골어에서 남편이나 기사에 대한 존칭으로 쓰이고 있는 점을 미루어 존칭어임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중국 한족은 흉노를 흉악한 노예라고 불러왔습니다. 흉노는 제국을 이룬 후 나라를 고조선과 똑같이 셋으로 나누어 다스렸습니다. 중앙은 흉노의 왕인 선우가 통치하고 동쪽은 좌현왕이, 서쪽은 우현왕이 통치하였습니다. 흉노는 왕을 택리고도 선우라고도 불렀는데 택리고도는 하늘의 아들, 즉 천자를 의미합니다. 고조선과 마찬가지로 왕을 하늘의 대리자, 즉 삼신상제님의 대리자로 인식한 것입니다. 흉노는 또 천지와 일월을 숭상하고 조상을 숭배하였습니다. 흉노는 기원전 4세기 전국시대부터 진한시대 내내 중국을 위협하였습니다. 진시황 때 쌓은 만리장성도 흉노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흉노 제국은 기원전 1세기 중반 이후 내분이 일어나 2세기 중반에 오늘날의 카자흐스탄 초원으로 들어간 뒤 기록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러다가 370년경 훈이라는 이름으로 서양 역사의 무대에 등장합니다. 훈족은 흑해 북부에 나타나 고트족을 공격하였는데 이 때문에 게르만족이 대이동을 시작하였고 그 결과 서로마 제국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훈족이 유럽의 고대사를 끝내고 중세를 출발시킨 계기가 된 것입니다. 1세기 말 흉노가 떠나자 선비족이 북방의 패권을 잡았습니다. 후한서에서는 선비를 동호의 후예라 했습니다. 선비족은 2세기 중반에 단석괴라는 영웅 밑에서 통합을 이루었지만 단석괴가 죽자 순식간에 여러 집단으로 나뉘었습니다. 이때 생긴 탁발, 모용, 우문, 단, 걸복 등 여러 부족은 당시 한나라가 망한 후 혼란에 빠져있던 중국 땅으로 밀고 들어가 중국사에서 말하는 5호 16국 시대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북위가 북중국을 통일하고 북위에서 나온 북주의 귀족 양견이 패권을 잡고 수나라를 세웠습니다. 수를 이어 당나라를 개국한 이연도 선비족 출신이었습니다. 결국 수와 당은 북방 민족이 세운 나라인 것입니다. 단군세기 4세 오사구 단군조에는 단군이 아우 오사다를 몽골이한에 봉하였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선비족의 영웅 단석괴가 죽은 후 갈라져 나간 부족 가운데 쉬리족에서 칭기스칸이 이끄는 몽골족이 출현하였습니다. 19세의 약관의 부족의 칸으로 선출된 징기즈칸은 몽골 부족을 통일하고 눈길을 초원 밖으로 돌려 중앙아시아 일대를 정복해 나갔습니다. 몽골의 정복 사업은 오대칸 쿠빌라이 때 절정에 달하여 1271년에 도읍을 연경으로 옮기고 원나라를 개국하였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는 남송을 멸망시키고 중국 땅 전체를 다스리는 대통일제국이 되었습니다. 중국 역사에서 가장 넓은 강력을 차지한 원나라도 한족이 아니라 북방 민족이 일군 것입니다.
이후 몽골은 유럽으로 진출하여 서양 중세사에 막을 내리게 만들었습니다. 몽골군이 로마로 진격하자 흑사병이 퍼져서 유럽 인구가 급감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유럽의 중세를 지탱해온 농노제도가 무너지고 흑사병 앞에서 무력한 신의 존재에 대해 사람들이 의문을 가지면서 교회와 교황의 권위가 붕괴되었습니다. 흉노, 선비, 돌궐, 거란, 몽골 등 북방 민족은 한민족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방 민족의 사상과 풍습은 한민족의 그것과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북방 민족도 자신들을 천손, 하늘의 자손 민족이라 하고 천신, 즉 삼신 상제님을 숭배합니다. 난생설화, 순장제와 형사취수제 등도 우리와 유사합니다. 특히 몽골족은 천신을 숭배하고 산을 신성시하여 산에 제사를 지냈습니다. 또 몽골인들이 술을 마시기 전에 손가락으로 술을 3번 튕기는 풍습은 고조선의 고시래와 유래가 같은 것입니다. 또한 돌탑 주위를 3바퀴 도는 탑돌이를 하면서 소원을 비는데 이러한 풍습에서 삼수신앙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북방 민족과 한민족은 고조선을 뿌리로 하여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청동기와 고인돌이 보여주는 고조선 문화. 강단사학계는 한민족의 청동기 시대가 기껏해야 기원전 1300년 위로 올라가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한국사의 청동기 시대는 그보다 1000년 이상 앞섭니다. 한민족이 기원전 2500년경에 이미 청동을 사용하였음을 하가점 하층 문화가 입증하였습니다. 하가점 하층 문화는 황하 유역의 중국 문화와 성격이 다른 별개의 문화로 판명된 한민족의 문화이기 때문입니다. 하가점 지역에서 발견된 청동기 문화 가운데 가장 잘 알려진 것이 비파형 동검입니다. 악기 비파처럼 생긴 이 검은 요서, 요동, 만주, 중국의 하북성, 산동성, 그리고 한반도 전역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고조선의 영역이 요서에서 한반도까지 걸쳐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비파형 동검은 청동과 아연의 합금으로 그 재질이 단단하고 강합니다. 납성분이 많아 쉽게 무디어지는 중국의 검과는 다릅니다. 청동과 아연은 비등점이 서로 달라 두 금속의 합금을 만드는 데에는 고도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것만으로도 4천여 년 전 고조선 문명의 높은 수준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다뉴세 문경도 고조선의 뛰어난 청동기 제작술을 보여줍니다. 이 청동 거울 뒷면에는 머리카락 굵기에 불과한 만여 개의 가느다란 선이 정교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이런 청동 거울은 이제까지 다른 나라에서는 발굴된 적이 없습니다. 청동은 구리와 주석의 비율에 따라 그 성질이 달라지는데 다뉴세 문경은 주석의 비율이 27%에 달하여 매우 견고합니다. 비파형 동검과 다뉴세 문경을 통해 고조선이 고도의 청동 제작 기술을 보유한 동북아 문명의 주역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고조선은 또 거석 유적에 속하는 고인돌을 많이 남겼습니다. 고인돌은 원래 신석기와 청동기 시대에 나타난 돌무덤 형식의 하나인데 아시아에서는 만주와 한반도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한반도의 경우 대략 4만 기 정도로 추정됩니다. 고인돌에 사용된 판석은 그 무게가 10톤 미만에서부터 300톤에 달합니다. 이 거대한 판석을 옮기려면 수백 명의 인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고인돌을 세우는 일은 부족장이나 왕의 강력한 통치 체제를 갖춘 사회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고인돌은 고조선이 바로 4300년 전 동북아에 출현한 국가 체제를 갖춘 나라였음을 증명합니다. 고인돌의 모양은 음양론의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뚜껑 돌은 양으로 하늘을 상징하여 한 개이고 받침돌은 음으로 땅을 상징하여 2개로 이루어졌습니다. 뚜껑돌, 받침돌, 피장자는 각기 천지인을 상징하여 삼재사상을 나타냅니다. 고인돌에도 신교의 천지음양과 삼신사상이 녹아 있습니다. 고조선의 경제와 문화.
고대의 주요 산업은 농업입니다. 그래서 토지 제도는 국가의 안정과 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고조선은 2세 부루 단군 때부터 정전제를 시행하였습니다. 이상적 토지 제도인 정전제가 그동안 중국의 주나라 때 처음 실시되었다고 알려졌지만 사실은 고조선에서 먼저 시행한 것을 중국이 본받은 것입니다. 고조선은 일찍이 화폐도 주조하였습니다. 4세 오사구 단군 때인 기원전 2133년에 패전이라는 가운데 둥근 구멍이 뚫린 돈을 주조하였습니다. 이 패전이 훗날 엽전의 기원이 됩니다. 고조선의 실존을 부정하는 현 학계에서는 가장 오래된 금속 화폐를 기원전 6세기경의 중국 연나라 화폐인 명도전으로 봅니다. 그러나 명도전은 연나라 화폐가 아니라 고조선의 화폐로 보아야 마땅합니다. 무엇보다 명도전이 출토된 지역이 고조선의 영역과 거의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명도전을 연나라 화폐로 보기 어려운 또 다른 이유는 엄청난 그 출토량에 있습니다. 고조선 유적지에서는 명도전이 자루에 가득 담긴 채로 빈번하게 출토되는데 이것은 연나라의 화폐가 아니라 고조선의 화폐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문자의 사용은 고대 문명을 이루는 중요한 조건 중 하나입니다. 고조선 이전 배달 시대에 우리 민족은 이미 사슴 발자국 모양을 보고 녹도문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녹도문은 사용하기가 불편하여 고조선의 3세 가륵단군에 이르러 정음 38자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가림토입니다. 최근 중국 곳곳에서 상나라 갑골문 이전의 문자로 추정되는 상고금문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중국 학자 러빈즈는 금문신고라는 책에서 상고금문은 한민족의 언어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문자라고 밝히고 그 문자를 만들어 사용한 주체를 동방조선족이라 단언하였습니다. 중국 문자의 원형이 한민족의 문자인 것입니다. 고조선은 재정일치 국가로서 일찍이 예약이 발달했습니다. 요령성 건평현의 이도만자 유적과 하가점 유적에서 출토된 돌로 만든 악기, 석경, 한반도의 두만간 유역에서 출토된 뼈피리 등은 고조선 시대의 예약 문화를 보여줍니다. 이것은 홍산 문화에서 출토된 배달 시대의 석경과 옥으로 만든 오공금과 더불어 동방 한민족이 동북아에서 가장 먼저 예약 문화를 누렸음을 입증합니다. 고조선 사람들은 삼배, 모직, 면, 그리고 비단까지 생산하여 수준 높은 복식 문화를 누렸습니다. 고고학 자료에 따르면 한민족이 비단을 생산하기 시작한 때는 배달 말기인 기원전 2700년 경입니다. 이것은 초대 단군 한검이 하백의 딸을 황후로 맞이하여 노예치기를 관장하게 하였다는 환단고기의 기록과 상통합니다. 중국도 비슷한 시기에 비단을 생산하기 시작하였지만 고조선의 노예는 중국 것과 품종이 다르고 비단의 직조 방법과 염색 기술도 달랐습니다. 고조선은 독자적인 비단 생산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고대 복식사를 연구하는 박선희 교수는 홍산문화 유물의 옥잠, 옥으로 만든 누에가 나오는 것을 보면 한국의 비단 직조술이 중국보다 앞섰다라고 말합니다. 또 우리나라는 고조선 때부터 품질이 우수한 백첩호, 백첩이라는 목화 품종에서 뽑은 면을 생산하였다. 중국의 경우는 면직물이 원나라 때 와서야 생산되었습니다. 이러하므로 고려 때 문익점이 원나라에서 몰래 목화씨를 가져와 비로소 우리나라가 면직물을 생산하게 되었다는 것은 각색된 이야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합니다. 삼한 광경제의 와해 속에 무너진 고조선. 고조선은 21세 소태 단군 말 개국 이후 처음으로 국가 위기 상황을 맞이하였습니다. 상나라 정벌의 공을 세운 기사원 욕살 고등과 해선 욕살 서우여 사이에 일어난 권력 투쟁이 그 발단이었습니다. 이후 마침내 고등의 손자 색불루가 군사를 일으켜 정권을 탈취하고 고조선의 22세 단군으로 즉위하였습니다.
색불로 단군은 패단을 없애고 국정을 새롭게 하기 위해 백악산 아사달로 도읍을 옮기고 삼한을 삼조선 체제로 바꾸었습니다. 이전 통치 제도처럼 진조선이 병권을 가지지만 삼한 관경제에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신교 문화의 성소인 소도를 중심으로 한 공동체 의식이 약해지고 빈부격차와 계급 분화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다가 43세 물리단군 때에 이르러서는 삼한 관경제가 완전히 붕괴되었습니다. 사냥꾼 우화충이 반란을 일으켜 도성을 공격하자 단군이 피난에 나섰다가 도중에 붕어하였습니다. 이때 백민성 욕살 구물이 장당경에서 군사를 일으켰고 반란을 평정한 구물은 44세 단군으로 즉위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장당경 아사달에서 고조선의 제3왕조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구물 단군은 나라 이름을 대부여로 바꾸었습니다. 초대 단군의 넷째 아들 부여가 다스린 고조선의 제후국 부여에서 이름을 취한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여는 예전의 진한 또는 진조선과 같은 통치력을 행사할 수 없었습니다. 부단군이 다스리는 번조선, 막조선도 똑같이 병권을 가지게 되어 중앙의 진조선과 대등한 관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때부터 고조선은 급속하게 몰락의 길을 걸었습니다. 기원전 238년 47세 고열가 단군은 마침내 오가 족장들에게 나라를 맡기고 산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로써 고조선은 2096년으로 그 역사를 끝내게 되었습니다. 한민족사에 잃어버린 고리, 북부여. 북부여의 출현과 열국시대 개막. 대단군의 통치권이 약화되고 부단군과 지방 군장들의 목소리가 커지던 고조선 말기에 해모수가 일어났습니다. 해모수는 요하 상류에 위치한 고조선의 제후인 고리국 출신으로 기원전 239년에 웅침산을 근거지로 하여 북부여를 세웠습니다. 그 후 백악산 아사달을 점거하고 단군에 추대됨으로써 고조선을 계승한 북부여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해모수 단군은 나라 이름을 북쪽에 있는 부여를 뜻하는 북부여로 정하였습니다. 이것은 대부여의 강력 중에서 북녘 땅을 중심으로 나라를 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북부여가 고조선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을 때 번조선과 막조선에도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서방 진출의 발판이자 외적의 침략을 막는 방파제 구실을 하던 번조선은 당시 전국시대의 혼란을 피해 넘어온 한족들로 몸살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연나라 사람 위만이 있었습니다. 위만은 한나라 조정으로부터 숙청당할 위기에 처하자 조선인으로 변장한 뒤 부하 1,000명과 함께 번조선 준왕에게 투항하였습니다. 준왕은 위만을 서쪽 변방인 상하운장을 지키는 장수로 임명하였는데 위만은 그곳에서 세력을 길러 이듬해에 왕검성을 쳐서 한순간에 준왕을 내쫓고 스스로 왕이 된 것입니다. 이 무렵 요서지역 출신의 대부호 최숭은 바다를 건너 남으로 내려와 막조선의 왕검성 지역에 낙랑국을 세웠습니다. 또 위만이 번조선을 차지하자 번조선의 상장군 탁이 백성을 이끌고 한강 이남으로 이주하여 새로이 마한을 세웠습니다. 이때 진조선과 막조선의 백성도 한강 아래로 남하하여 각기 진한과 변한을 세웠습니다. 마한은 전북 익산을, 진한은 경북 경주를, 변한은 경남 김해를 중심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것이 남삼한입니다. 북부여가 만주의 진조선을 계승했을 때 요서의 번조선은 망명객 위만이 차지하고 막조선의 강력이었던 한반도에는 낙랑국과 남사만이 들어서면서 한국사는 열국시대로 접어들기 시작하였습니다. 북부여의 구국 영웅 고두막한. 북부여는 4세 단군에 이르러 큰 전환점을 맞이하였습니다. 한나라 유방의 7세 손으로 중국 역사에서 가장 강력한 군주 가운데 한 사람인 무제의 침공을 받은 것입니다. 기원전 109년 한무제는 우거왕이 다스리던 번조선 땅을 침입하여 이듬해에 왕검성을 함락시키고 그 여세를 몰아 요동을 지나 북부여까지 침공하였습니다.
이때 분연히 의병을 일으켜 한나라 군대를 물리친 영웅이 있었습니다. 바로 고두막한입니다. 고두막한은 졸본에서 나라를 열어 졸본부여라 하고 스스로를 동명왕이라 칭하였습니다. 그리고 북부여가 자칫 사라져버릴 수도 있는 큰 위기에서 나라를 구한 후 북부여의 5세 단군으로 즉위하였습니다. 고두막 단군의 등장으로 전기 북부여 시대가 끝나고 북부여의 새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후 북부여는 고두막 단군의 아들 6세 고무서 단군에 이르러 182년의 짧은 역사를 끝내고 고주몽의 고구려로 계승되었습니다. 북부여가 고조선을 계승하고 이후에 고구려로 이어졌다는 사실은 한민족 고대사의 국통맥을 바로잡는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그런데 일제 식민사학은 위만 정권을 고조선의 계승자로 앉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위만 정권이 망한 후 그 자리에 한사군이 설치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북부여는 온데간데 없고 중국의 식민지인 위만조선과 한사군이 그 자리를 차지한 것입니다. 강단 사학자들은 또 중국 역사책과 삼국사기, 삼국유사를 근거로 북부여의 시조 해모수를 고구려의 시조인 주몽의 아버지로 만들었습니다. 주몽은 해모수의 고손입니다. 그런데 해모수와 유화부인 사이에 고주몽이 태어나 고구려를 열었다고 하여 어이없게도 해모수와 주몽을 부자지간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 결과 180여 년에 걸친 북부여 6대 단군의 역사는 완전히 증발되어 버렸습니다. 일본에 진출한 부여족. 고조선 시대에도 그러하였지만 부여 시대에도 한민족은 일본 열도로 진출하였습니다. 부여는 한반도에서 고구려, 백제, 신라를 건국했을 뿐 아니라 4세기에 일본 열도로 건너가 나라를 세웠습니다. 한반도에서 건너간 부역의 기마민족이 일본의 고대 국가인 야마토 조정을 건설하였다는 설은 오늘날 일본 학계에서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기마족인 부여인의 일본 진출은 고고학적 유물로도 입증됩니다. 가와치 땅 오진 왕릉터에서 금동으로 조각된 말한장 장식인 안교가 나온 것입니다. 부여인의 진출과 함께 생활 풍습도 일본으로 전파되었습니다. 위지 동의전을 보면 부여 사람들은 음식을 먹을 때는 모두 조두를 사용하고 여럿이 모일 때는 서로 절하면서 잔을 권하는데 잔을 씻어 권한다고 하였습니다. 또 통역하는 사람이 말을 전할 때는 모두 무릎을 꿇고 손을 땅에 대고 조용히 말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음식을 나무 그릇에 담아 먹고 서로 고개 숙여 인사하고 무릎을 꿇고 앉고 말을 조용히 하는 모습은 일본인들에게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열국시대 이후 대한민국 수립까지 북부여의 국통은 고구려로 계승되었습니다. 아들이 없던 북부여의 6세 고무서 단군이 천재의 아들, 천재 지자라 자처하는 고주몽을 둘째 딸 소선호와 혼인시켜 사위로 삼은 후 주몽에게 대통을 물려준 것입니다. 주몽은 북부여 시조 해모수의 고손으로 해모수의 둘째 아들 고진의 손자인 불리지의 아들입니다. 동부여 땅에서 태어나 어머니의 뜻을 받들어 고향인 북부여로 가서 고무서 단군의 사위가 되고 마침내 북부여의 7세 단군이 되었습니다. 그 후 나라 이름을 고구려로 바꾸었습니다. 우리가 배운 고구려 역사는 건국에서 패망까지 700년이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중국 역사책 신당서를 보면 시여사 가언충이 요동에서 돌아와 당 고종에게 전시 상황을 보고하면서 고구려는 900년을 넘지 못하고 80 먹은 장수에게 망한다고 하였다라고 고한 내용이 있습니다. 신라 최치원도 당나라에 유학했을 때 고구려 역사는 900년이라는 말을 듣고 놀랐다고 했는데 바로 이것과 일치합니다. 어떻게 해서 고구려 역사가 900년이 될까요? 그것은 고주몽이 해모소를 태조로 하여 제사를 모셨다는 삼성기상의 기록에 그 실마리가 있습니다. 해모수가 북부여를 세운 해로부터 계산하면 고구려의 영년은 900년이 양가 넘습니다. 그러므로 북부여를 원고구려라 할 수 있습니다.
고구려가 망한 후 나라를 세운 고구려의 유장 대중상은 나라 이름을 후고구려라 하였습니다. 이것이 대진의 첫 이름입니다. 이렇게 원고구려, 고구려, 후고구려로 이어지는 역사는 우리 국통맥을 잇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이후 대중상의 아들 대조영은 나라 이름을 대진이라 하였습니다. 진은 동방을 뜻하므로 대진은 동방광명의 큰 나라, 위대한 동방의 나라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발해라는 이름은 당나라가 우리나라를 제후국으로 폄하하여 발해라는 바다 이름에서 따 붙인 것입니다. 대진은 동북아의 주인이던 고구려의 계승자로서 당시 국경을 맞대고 있던 신라와 달리 독자적인 연호를 쓰고 황제 칭호를 사용했습니다. 대진은 해동성국이라 불릴 정도로 강성했으나 거란의 침입으로 926년경에 멸망하고 맙니다. 후신라와 대진이 공존한 남북국 시대가 끝난 후 한민족의 국통은 고려, 조선, 대한민국으로 계승되었습니다. 고조선 시대 사관 발리는 신지비사에서 한민족 국통맥은 9번을 바뀌며 전개된다고 하였습니다. 그 예언처럼 우리나라는 환국, 배달, 고조선, 북부여,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사국시대, 대진 신라 남북국 시대, 고려, 조선, 대한민국으로 9번에 걸쳐 바뀌며 이어왔습니다. 인류 문명의 네 기둥. 환단고기를 읽어보면 세계 문명을 일으킨 중심축인 4개의 기둥을 찾을 수 있다. 인류의 첫나라 환국을 계승하여 백두산의 신시를 중심으로 개창한 배달 문명이 첫째 기둥이고, 천산산맥을 넘어 서남아시아로 이동한 환족이 개창한 수메르 문명이 둘째 기둥이다. 배달은 환국의 정통 장자국으로 한민족의 동북아 시대를 열었고, 단군한검의 조선으로 계승되었다. 수메르 문명은 서양 문명의 발원처로서 이집트 문명, 바빌로니아 문명, 유대 문화, 인더스 문명, 그리스 로마 문명 등의 탄생에 직간접 영향을 끼쳤다. 요컨대 동아시아의 배달은 동양 문명의 밑거름이 되고 수메르는 서양 문명의 밑거름이 되어 인류 문명의 양대축을 이루었다. 인류 문명의 셋째 기둥은 동북아 지역의 동이 문명이다. 환국을 계승하여 백두산을 중심으로 일어난 배달의 백성들이 사방으로 퍼져나가 동아시아 일대의 동이 문명권을 구축하였다. 고대부터 중세에 이르기까지 세계 역사의 중심에 있었던 동이족의 웅혼한 역사는 오직 환단고기를 통해서만 찾을 수 있다. 인류 문명의 넷째 기둥은 바로 단군왕검의 조선에서 뻗어나간 북방 유목 문화이다. 고조선의 3세 가륵단군이 욕살 삭정을 제후로 봉함으로써 흉노족의 역사가 시작되었고 4세 오사고 단군이 자신의 아우 오사다를 제후로 봉함으로써 몽골족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북방 유목민족은 나중에 유럽까지 진출하여 세계 역사의 새 장을 여는 견인차가 되었다. 흉노족은 로마 제국을 무너뜨려 유럽이 고대에서 중세로 이행하는 데 결정적인 계기를 만들었고 몽골족은 서양의 중세를 마감하게 하였다. 인류 문명의 중심축인 네 기둥의 역사가 환단고기 전반에 담겨 있는 것이다.